연장 모자나 허용 의미는 미, 한국 미사일로 중국 견제 포속 사거리 연장 양날의 칼. 최대 800km로 묶인 제한 풀면 북한 경계에 넘어선 타격 가능해져. 미, 중과 동아시아 미사일 배치 대립 직접 배치 추진해 중 반발 거세자. 동맹국인 한국 활용 방안 선택한 듯 한중, 사드 이상의 갈등 가능성.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해 자칫하면 점차 노골화되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의문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랫동안 제한해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1979년 처음 지침을 만들며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뒤에도 지난 3차례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800km라는 상한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북한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옛소련과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그 사이 중국은 2000여 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 가데나, 요코스카, 앤더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전진기지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미봉토로 옮기는 동적 전력운용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와 함께 지난해 8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온 중거리 핵전략조약을 전격 파기했다. 현재 미국은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한 군축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검역하며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면 미국은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동맹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거리 연장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격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 원하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지난 8월 2일 최종 탈퇴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미사일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호주에서 냉전 시기 군축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INF 조약을 종료한 지 16일 만인 8월 18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샌니콜러스 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의 비행시험을 실시했다.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한다. 미국은 이어 2023년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발과 우려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타스 통신이 고위 관리를 인용해 만일 미국이 동아시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러시아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중국도 8월 5일 자환95에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환95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한 일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었어도 중국의 적이 되었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상정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은 일본과 한국, 호주와 동남아 국가, 팔라우 제도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성주 배치를 놓고 중국의 극렬한 반대를 겪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사드 여파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한국과 단교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앞으로 겪을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이어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미 간의 최대 동맹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와 한미동맹을 놓고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INF 사태는 이제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핵군비 통제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INF 조약. INF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유럽에서 핵군비 통제를 목표로 합의한 양자 군축조약이다. 1988년 6월 1일 발효했으며 지속기간은 무기한이었다. 이 조약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 사이의 모든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 발사기, 관련 구조 및 지원 체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은 2692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상호 검증 과정과 현지 사찰을 거쳐 파괴했다. 이 조약은 올 8월까지 32년간 지속됐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INF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소의 핵무기 경쟁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 미소의 핵전력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인식이 들자 소련이 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4와 SS-5를 SS-20으로 교체했다. 이 바람에 유럽에서의 핵균형이 일시에 교란되고 소련의 핵위협이 질적 및 양적으로 커졌다. 유럽의 안보 질서가 무너질 분위기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슈미트 서독 총리 등과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급기야 1979년 11월 네이토는 장관회의에서 소련의 새로운 중거리 핵장착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계획을 내놓게 됐다. 첫째로 소련과 중거리 미사일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하고, 둘째로 소련 SS-20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장착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인 퍼싱-1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 퍼싱-2는 사거리 1770km의 정확도 30m인 강력한 미사일이었다. 그러자 다시 소련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됐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 서기장이 되면서 미국과 INF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그해 가을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SS-20 탄두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 탄두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당연히 미국도 관심을 가졌다.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이 1981년 제안했던 제로 옵션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소 정상은 포괄적인 중거리 미사일 제거에 합의했고,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INF 조약에 서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제로 옵션을 넘어 전 세계의 미소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는 글로벌 더블 제로 옵션을 달성하게 됐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합의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긴급 현안을 다루는 데 기여하는 협력관계의 시작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냉전 최고의 군축 성과로 치던 INF 조약에서 미국의 탈퇴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걱정해오던 러시아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트럼프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것뿐이다. 러시아가 2008년부터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다는 첩보가 오바마 행정부 이기 때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의 고트밀러 군비 통제관이 2013년 처음으로 러시아 관리에게 순항미사일 실험이 INF 조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2014년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생산과 실험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2016년에는 뉴욕타임스까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 미국 요청으로 13년 만에 INF 특별검증위원회를 제네바에서 개최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 사실을 제기했으나 러시아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행복이 없는 세상 비전의 명예에 손상이 올까 부담으로 INF 조약 탈퇴까진 결심하지 않았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을 작전부대에 배치했다며 이는 조약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대선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호적이었던 트럼프의 마음이 상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미 국무부는 같은 해 4월 문제의 미사일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 미사일은 그해 말 나토 명칭으로 SSCA, 러시아 명칭으론 9M729로 확인됐다. 이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가 2006년 배치한 이스칸데르 M과 유사한 형태이나 사거리 500에서 2500km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로 2개 대대를 만들었는데 한 개는 러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카푸스티냐 지역의 실험장에 나머지 한 개 대대는 확인되지 않는 제3의 장소에 배치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9M729 미사일을 지난해 말까지 100기가량 생산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중국과 북한 요인도 커. 2018년이 되자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에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미 의회가 2019 국방수권법을 내놓았다.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의 중대 위반 시미국은 법적으로 INF 조약 운용 전체 혹은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의회는 미 행정부로 하여금 올해 1월 15일까지 러시아의 중대한 INF 조약 위반이 미국을 구속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일이 이렇게 커지자 트럼프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에 60일 이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약을 중지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증거를 내라며 사실을 부정했다. 오히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무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는 등 미국의 탈퇴에 맞대응하겠다는 식이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1일 INF 조약을 중지하고 6개월 뒤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INF 조약 탈퇴는 참여 상대국인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비참여국인 중국의 원인이 더 크다는 인식도 많다. INF 조약 준수 의무가 없는 중국은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태평양 사령관 시절 중국이 INF 조약 참여국이면 탄도 및 순항 미사일 2000발 가운데 95%가 조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F-35A 도입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무기 현목포와 A산에서 첨단 군사장비를 시찰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머지않아 KF-X의 완성된 모습을 시찰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한제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팬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A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A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KF-X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AD기 대전본부를 찾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A사 레이더는 당초에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절충교역으로 그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어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아예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그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핵심 장비로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 현목포는 사거리 800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년 만에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었고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승인 불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방사청 등이 당시 상당히 비판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차며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A사 레이더의 개발,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당시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에 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